CFA 협회는요, 세 차례의 아주 어려운 그런 시험을 통과를 해야 얻어지는 그런 글로벌 자격증인데요. 투자에 관련된 또 그 업무 경험까지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갖게 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지금 한 1,200명 정도의 멤버들이 투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업계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요즘 그 서학개미라는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개미라는 거는 일반 투자가들이고, 그리고 서학이라는 건 이제 해외, 글로벌 이런 의미를 뜻하겠죠. 글로벌 시장에 대한 또는 해외 시장에 대한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이 처음은 아니죠. 예, 한 2000년대 중반에 글로벌 마켓 투자 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브릭스라고 하는 그런 그 팀이 있었고요. 이머징 마켓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시기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접 투자를 했습니다.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번 투자의 특징은요,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직접 사고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해외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가들에게 저희가 어떤 조언을 해야 될 그런 때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이 PT의 그 타이틀이 글로벌 시장 직접 투자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기본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요. 앞부분은 이제 투자의 기본에 대한 그런 것들이고, 뒷부분은 그 금융 지성, 파이낸셜 리터러시라고 그러는데요. 금융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금융 교육을 어떻게 하고 받을 건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그 강연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주어진 약 40여 분의 그 시간으로는 정말 엄청난 그런 압축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여러분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요, 물고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직접 하고 싶은데 보다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강연입니다. 후루꾸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로는 플루크라는 용어인데요. 요행수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전문적이고 이제 정석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을 위한 거고요. 이런 분들은 특히 경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주식을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더라 이런 분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 위스퍼 투자라고 그러는데요. 야, 이런 게 있다 카더라. 내가 이런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데 당신한테만 줄게. 이런 것들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투자죠. 이 속삭임은요, 일단 누가 속삭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나한테 속삭인 사람이 투자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그런 투자의 거물인지 한번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 그 투자 거물이 나한테 정말 첫 번째로 정보를 줄 만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한번 또 다시 따져봐야 되겠죠.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라 그러면 이 속삭임은 눈물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자, 다음에 자녀들에게 정말 훌륭한 금융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요, 오늘 강연이 참고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데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 이외에도 개별 기업에 대한 재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그런 작업이죠. 오늘은요, 재무 분석까지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전에 챙겨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강연이 너무 어렵다, 또는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직접 투자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낚시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오다가 가끔 들르는 그 생선 가게처럼은요,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 펀드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를 왜 할까요?
지난 20년간의 그 주식시장 차트인데요. 지금 파란 선이 한국이고 붉은 선이 한국이고요. 파란 선이 글로벌 마켓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마켓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아요. 글로벌 투자를 왜 하죠? 최근 10년만 보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글로벌 마켓을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고요. 글로벌 마켓에 다양하게 투자를 했거나 글로벌 마켓 인덱스를 샀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성과가 더 좋았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외 투자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겠죠. 자, 세계 각국의 그 지수를 쭉 나열해 놓은 건데요. 한번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특정 시점에서 그 이전에 10년간 투자를 했다고 하면 어떤 수익률이 나왔을까 하는 차트입니다. 10년 롤링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19년에 만약에 샀다 그러면 그 시점에 산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이 어떨까 하는 그런 거죠. 근데 2019년 어떤 점에서는요. 한국 시장에 투자했더라 그러면 10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이 나온 걸로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2016년, 17년에는 중국 시장에 10년간 투자했다고 하면 10년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의 수익률이 났다는 얘기고요. 또 그 이전에는 당연히 뭐 일본 시장, 그 이전에 2009년, 10년 이때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어도 10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글로벌 마켓은 어떨까요? 미국 시장에 가지고 있는 글로벌 마켓의 어떤 그 지배력 때문에 2009년, 10년 이때는 글로벌 마켓도 약간의 마이너스가 나온 걸로 나오는데요. 여기 굵은 파란 선을 보시면은요, 10년을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를 내지 않고 쭉 어떤 수익을 내주는 그런 것은 글로벌 마켓에 분산 투자를 했을 때라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외 투자에도 위험이 있죠. 개별 국가 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 나라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죠. 아니면 심지어는요, 번영 이후에 퇴조위기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1990년 이후에 일본 경제가 어땠는지, 일본 주식시장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브릭스 붐 이후에 브릭스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또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일이죠. 브릭스 말씀드렸으니까요. 맨 마지막에 개별 팀에 어떤 개별 그런 그 재료에 투자했을 때의 위험인데요. 2000년에는 TMT 버블이라는 것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는 브릭스의 붐이 터졌죠. 이렇게 위험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또 도산의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분산 투자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해외 투자 또는 직접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움직임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그 나머지 것은 불규칙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규칙한 변화는요, 활용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불규칙한 변화가 아닌 두 가지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추세, 그 중에 하나는 순환, 사이클이죠. 이 두 가지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림에서 어떤 일정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기울기가 있는데 이거를 추세라고 하죠. 이 기울기를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선들이 있죠. 그 선들을 순환이라고 하죠. 우리가 상승하는 추세에 탄다 그러면 굉장한 그런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는 어떤 순환하는 변동에서요, 바닥에 사서 고점에서 팔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기 위한 모든 노력들, 또는 추세 자체가 상승인 그런 그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요, 소위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투자 패턴도 생겨나고요, 다양한 투자 기법들이 생겨납니다.
여기 그 추세를 활용한 또는 순환을 활용한 다양한 그런 어떤 투자 전략들이 나와 있는데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추세 투자라는 건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거예요. 지금 막 가는 걸 탄다는 거죠. 어떤 믿음 하에서? 가는 것이 계속 간다는 믿음 하에서. 자, 모멘텀 투자라는 게 대표적인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믿고 투자하는 그런 그 성향을 그로스 투자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순환 투자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세상에 별게 없다. 모든 것이 다 평균으로 순환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관의 차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은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러니 평균 이하에서 사서 평균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팔면 그러면 이득을 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는 그 디시플린은요, 여기에 근거를 한 거예요. 모든 것은 평균으로 갈 테니 평균 이하에서 사면 그러면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재미있는 거는요, 모멘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추세, 그 다음에 가치,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을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인받은 두 개의 팩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 투자 스타일이 가치하고 성장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한번 상대적인 그런 수익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선들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거는 가치가 그로스를 성장을 아웃퍼폼한 그런 기간이 되는 거고요. 내려가는 건 성장 스타일이 가치 스타일을 아웃퍼폼한 더 잘한 그런 그 기간입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글로벌 마켓 파란색인데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로스가 성장이 가치를 이기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 현상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하우스들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가치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언더퍼폼을 하기 때문에 저성과를 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죠. 아주 재미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글로벌 마켓에서는 성장주들이 더 좋은 실적을 내는데 한국에서는 가치주들이 월등히 좋은 실적을 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치 투자라는 것이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뿌리를 내렸고요. 가치 투자 하우스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다른 요소들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소형주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요. 작은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이 더 난다는 거죠. 왜?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유동적인 그런 자산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거죠. 부동산, 프라이빗 에쿼티 뭐 이런 것들인데요. 왜? 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할 때 당장 필요할 때 팔 수가 없거든요. 그게 비유동적이라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보상을 더 해준다는 이제 그런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추세하고 순환을 얘기했으니 한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기울기에 탄다 그러면 돈을 벌 게 확실한데 추세를 어떻게 읽죠? 그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자, 추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게 딱 걸려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대단한 추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술의 혁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그 재료가 되고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동하는 그런 기업들이 세상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아주 좋은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군다나 우리가 언택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네트워크 이펙트를 가지고 승부하는 기업들이 더욱더 강자가 된 거죠. 아마존 같은 기업, 뭐 페이스북 같은 기업, 넷플릭스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한국 같으면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더 강자가 된 거죠. 자, 그 이면에는 기술이라는 그런 장기적인 동인이 있습니다. 다른 동인은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의 기호,
크게 보면 그 인구 구조가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어떤 인구대가 그 사회에 많은지가 소비자의 기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지만 또 소비자의 기호가 또 수시로 또 변하기도 하죠. 어떤 새로운 그런 기술의 변화에 대응해서 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다른 그런 어떤 그 인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소비자의 기호도 변합니다. 다른 요건들도 있죠. 정부 규제, 그다음에 환경. 지구가 이제는 인류를 위협할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니까 지금은 ESG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중에서 E라고 부르는 이 환경이요, 정말 중요한 투자의 변수가 됐습니다. 이런 그 추세를 움직이는 그런 동인들의 특징은요, 이게 발견되기 전에는 관련된 기업들이 아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이게 일단 발견이 되고 나면 점점 더 상관관계를 높여서 집중이 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용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빵이다, 뭐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관련된 주식들이 시장에서도 아주 강한 그런 그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죠. 자, 그 띠이 충분히 다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다시 낮아지면서 그 주제의 일생을 마감을 하게 되죠. 자, 기술 관련돼서 다시 이제 강조를 드리면은요, 와해적 기술, disruptive technology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경쟁자들을 정말 무력화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전기차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기술이 처음 나올 때는 좀 사실 열악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기술 수준도 낮고 불량품도 많고, 그래서 기존의 강자들이 섣불리 거기에 따라 붙질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강자들이 추구하는 거는요, 점진적인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를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술의 어떤 도약이 일어나면서요, 이 새로운 기술이 과거의 기술을 그야말로 후떡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와해적 기술이 기존의 참여자들을 정말 그 파괴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 빅데이터, 뭐 전기차 이런 것들, IoT라고 하는 뭐 이런 기술들은요, 이런 파괴적인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애플의 혁신 여정에 얼마나 많은 그 경쟁자들이 도태가 됐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애플의 혁신은 아직도 지속이 되지만, 자, 애플한테 무너졌던 많은 기업들이 그 이전에 대단한 혁신 기업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소니는요, 정말 1970년대 한 80년대까지도요, 혁신을 주도했던 그런 그 기업이거든요. 델, 컴퓨터 부문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기업이고요. 뭐 블랙베리, 노키아, 그 당시에 혁신의 상징이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혁신의 상징이었던 기업들도 결국은 다른 혁신에, 다른 파괴적인 혁신의 도태가 되는 거죠. 애플이라고 예외가 될까요? 혁신적인 기술만 혁신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이게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애플에 대해서는 이게 기술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인지 굉장히 모호한 그런 구석이 있죠.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하긴 했는데요,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네트워크를 활용한 강력한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성공을 했죠. 넷플릭스가 하고 있는 것도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무기로 한 그런 경쟁자 제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기업들의 성공을 그 판단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를 결정하는 또 다른 동인은 인구 구조인데요. 인구 구조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요, 대단한 그런 파괴력을 발휘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의 인구 구조는요,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로 보면 1990년 정도부터 꺾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공교롭게도 그게 일본 문명이 저물어가는 그런 초입이 됐던 거고요. 한국의 인구 구조의 정점은 그런 면에서 지금입니다, 바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 구조상 한국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중국은 신흥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요, 그 도시화라는 새로운 동인이 있긴 하지만 인구 구조로만 보면 결국은 고령화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바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이머징 마켓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국가들의 인구 구조는 상대적으로 좀 젊죠. 뭐 브라질이나 인디아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들은요 인구 구조가 비교적 젊어서 한 2030년까지도 인구 구조의 어떤 여파, 네거티브한 그런 영향을 겪지 않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움직임이 뭐라고 그랬죠? 사이클이라고 하죠. 순환인데요. 이 순환을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면 또 바닥에서 잘 움직이는 그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가치주. 그 다음에 이제 꼭대기 언저리에서 잘 움직이는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소형주. 꺾이고 나면 그러면 팔면 되는 거죠. 뭐 숏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그 반응을 합니다. 이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문제는요, 이 사이클만 전문적으로 타려고 하는 많은 투자가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쟁이 이 사이클을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또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점 잡기가 너무 어렵고 경쟁적이다. 그래서 사이클에 속임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환 사이클은 어떻게 읽지? 순환 사이클 어떻게 읽죠? 아까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순환은 어떻게 읽지? 자, 크게 보면 탑다운으로 보는 방법과 바텀업으로 보는 방식, 거시적으로 보는 방식과 미시적으로 보는 방식,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자율, 둘째 성장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만 보셔도 될 정도로 강력한 변수들이죠. 자, 그림에서 이자율과 성장률이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반응을 잘하는 그런 주식이나 아니면 에셋들을 여기다 쭉 모아놓은 건데요. 굉장히 어렵죠.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이자율을 내리죠. 또는 수요가 작기 때문에, 돈에 대한 수요가 작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자가 내려갈 때는요, 그만큼 성장이 희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장에도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낮은 이자율에서는 사람들이 꿈을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은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돈의 수요가 많아서 이자율이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경기가 과열됐으니 정부에서 이자율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를 그걸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에 살게 됩니다. 자, 이자율이 낮을 때는 꿈을 먹고요. 이자율이 높을 때는 현실에 사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막 빚까지 져서 투자를 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율과 성장률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사람들이 반응을 달리하는 거고요. 어떤 주식이 주도를 하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시기죠? 한번 경제 지표를 가지고 지금이 어떤 시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일단 그럼 성장률에 관련된 것들을 보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에 관련된 그런 선행 지표들이 회복이 지금 되고 있죠. 이자율은 어떨까요? 이자율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 채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 하에서 경기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이클이죠. 이번 사이클의 문제는요. 근데 이전에 성장을 미리 많이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에서 대대적인 통화 재정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성장, 앞으로 있을 성장을 미리 많이 끌어다 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 한국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반도체 경기가 있는데요. 반도체 지수로 본 반도체 경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정점에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좋죠. 그리고 경기 순환 지표도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자율은 아주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자율은 낮고 경기에 대한 기대는 높은 그런 국면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제는 밑에로부터 한번 순환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알아볼까요?
제가 여기 가치와 모멘텀 시계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가 2003년에 제가 개발해서 이제 많은 투자가들하고 소통을 한 그런 그 개념인데요. 투자 시계라고 부르지만 투자 사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기 12시 12시, 6시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요. 이거를 달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12는요. 12월 달이고 겨울이죠. 6은 6월 달이고요. 여름이죠. 그리고 9, 9시인데요. 9월 달이고 가을이죠. 자, 이 시계를 한번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 이제 기업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기업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있고 기업의 이익도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긋지긋해서 보기도 싫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건 이게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이미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확고하게 가졌기 때문에 웬만한 주가의 움직임엔 다 이제 무덤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가가 더 올라요. 그러면 이전에 물려있던 주식도 팔아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찬스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주식을 팔아버리죠.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요. 자, 한 3시쯤 또는 3월쯤 되는데요.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점점 더 이제 명확하게. 자,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성과가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떤 심리가 지배를 하냐면 의심이 지배를 합니다. 의심. 저거 일시적일 거야. 아직까지.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또 네거티브한 그런 의견들을 내거든요. 근데 그때쯤에서 이제 기업이 돌아선다는 얘기들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무섭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견해를 포기를 하고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 그때 약세론자들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내가 잘못 봤네. 이 주식은 지금 정말 상승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점프를 해서 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탐욕이 생겨요. 이 주식은 앞으로 더블이 날 수 있어. 막 이런 그 엄청난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더 그 주식에 대한 기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주가가 이제 정점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주식이 왜 올랐는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주식을 움직인 그런 동인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6월인데요. 이미 6월부터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투자의 열기는 8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안주. 괜찮을 거야. 주가가 조금 빠져도 안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시 이번에 살 마지막 기회. 주가가 더 빠졌는데 조정기에 사자 이런 심리들이 막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기업의 이익이 떨어진다는 뉴스들이 막 더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주가의 하락세도 조금 더 완연해집니다. 그런 때도 저는 미련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미련을 갖게 되는 거죠. 펀더멘탈은 괜찮으니까 일시적일 거야. 근데 주가가 더 빠져버리게 되면은요, 내가 정말 믿었던 그런 어떤 분석가들이 이제 항복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 봤네. 이 주식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fear, 막 패닉 이런 것들이 나게 되는 거죠. 심리적인 그런 공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렇게 팔아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12시로 돌아옵니다. 자, 이 심리 사이클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제 그런 변화가 갈 수가 있고요. 기업의 이익이나 어떤 재료의 그 이제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을 실질적인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보다 더 많이 변동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사이클은요, 일반 투자가들이 일반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 겪는 그 심리 상태와 실질적인 주가의 변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그런 실수를 이제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익과 심리 사이클로 본 그런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 이익의 비율은 계속 상승으로 조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외국인의 매수도 최근에는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주식을 빚을 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심리적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이익이 상승세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끌어다 썼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대단히 그 확신이 강화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는 거죠. 제가 투자의 여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보편적인 시장의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이번 시장의 특이한 점은요, 시장이 이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택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엄청난 그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어떤 경기 순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전통적인 산업들은 또 이제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식들은 아까 있는 투자 그 시계상 여름에 있고, 어떤 투자는 겨울에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시장의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도 다르지 않고요. 자, 제가 추세에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추세라는 건 장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추세를 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사고 팔면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요, 사이클을 이겨낼 만한 정도의 그런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치 투자는 어떨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서 3년 정도의 그런 어떤 그 투자 주기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상의 아주 단기적인 1년 이하의 단기적인 그런 그 시점에서의 투자는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정치적인 변수, 경제 외적인 변수들이 다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불규칙적인 움직임이 너무나 많게 된다는 거죠. 이득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기업의 경영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업에 관련된 분석을 많이 하는 그런 투자 성향을 성장 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가치와 가격의 괴리도를 또 알아야 되죠. 자, 거기에 집착하는 투자를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 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작전들이 일어나고 있나, 어떤 눌림목이 있나, 어떤 촉매제들이 있나, 수급은 어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마켓에 공감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시장 다이내믹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모멘텀 투자, 그거에 반대로 투자하려고 하는 성향을 역발상 투자라고 하죠. 이렇게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투자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고민이 많죠. 여기 계신 분요. 아직 간접 투자라는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 그러면 간접 투자를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직접 투자자를 계속 하시겠다 그러면 이 직접 투자자의 역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직접 투자자의 역설은요,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는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자만심은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에요. 자만심 때문에 정말 아주 큰 그런 손실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자만심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는데 자만심이 투자 성공의 최대의 적이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만심을 극복을 하고 겸손함을 견지를 할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라면은요, 시장에서 어떤 마켓 패턴이 있는지를 남보다 빨리 캐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그 가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비싸다, 싸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투자하기에 재능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투자에 재능이 없다 그러면 간접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5분도 남지 않았는데 제가 금융지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리터러시라는 거는요, 금융 계획을 사람들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는 금융에 대해서 깨어있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자아 안에 사업체라는 자아를 하나 두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 자아,
사회적 자아, 예술적 자아, 다양한 자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체적 자아를 어렸을 때부터 두는 거죠. 그래서 경제, 금융에 관한 한 계획들을 어렸을 때부터 세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출발점은 아이덴티티 캐피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경험,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것들이 총체를 아이덴티티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나 자신을 자본화시킨다는 거죠. 말하자면요. 나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강점을 그야말로 투자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 금융지성의 기본입니다.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경쟁력을 무기로 재산이 늘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늘어난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죠. 자, 그 관리가 바로 금융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은요. 모든 금융계획은 자기로부터 시작한다. 나의 경쟁력으로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요, 금융교육이 그냥 투자라고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투자를 잘하는 것은 정말 뛰어난 가수가 되는 것처럼 BTS가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재능이 있는 부분을 알고 내가 재능이 있는 부분을 캐피탈로 해서 자본을 축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자본을 축적할 때 잊지 않아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자, 그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나만의 연습생 신화를 만들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거를 자본화하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돈의 생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배워야죠, 일단. 모르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얼만큼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를 끌어내야 됩니다. 자, 리스크 리턴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복리의 힘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큰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에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복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노우볼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맛인 것 같은데 계속 누적이 되면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는 누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산해야 된다는 것.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부채의 무서움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도한 그런 부채는요, 나를 도산하게 만들거든요. 또는 나한테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손실을 안기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습관화하는 것이 금융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유언으로 남길 말을 한번 물어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했는데 첫 번째가 사기를 당하지 마라. 사기는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탐욕, 두려움 여기서 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요, 여러분의 탐욕과 여러분의 두려움을 공격을 하거든요. 사기를 당하지 말라는 건 큰 손실을 보지 말라는 것과도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투자를 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천용 대표님 감사합니다.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질문 2개 정도를 뽑아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 중인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라서 이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추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첫째, 저희 그 본사 같은 경우에 오피스 면적을 앞으로 한 70% 정도만 쓰기로 했어요. 앞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30% 정도 오피스 면적을 줄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플렉서블 시팅이라고 하는데 핫데스킹이라고도 하고 아무데나 앉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페이스를 정말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은 기업들이 발견한 거죠. 예,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그 수요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가 기왕에 있는 부동산들의 가동률을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수요 차원에서는 수요를 줄일 만한 그런 요소, 공급 차원에서 공급을 늘릴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 물론 가구들이 점점 더 소규모화되면서 생기는 어떤 주택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분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강의 중에 말씀해주신 뭐 기술 추세, 트렌드에 이렇게 전반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성공을 꿈꾸는 원정개미입니다. 해외 주식 시장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박 대표님께서는 미국, 중국, 일본 주식 등 어떤 주식을 시장에 추천하시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어려운 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원정개미라는 용어도 굉장히 재밌군요.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시장에서 보면 주도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가 수명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이분화돼서요. 지금 경기 순환하고 관련된 그런 주식들은 어디를 가리지 않고 그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다 가격이 비교적 싼 상태로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식들은 사실 밸류에이션을 보면 굉장히 비싼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장 내에서 선별적인 투자가 지금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되고요. 굳이 뭐 선진국, 이머징 마켓 뭐 이렇게 투자 어디에다 하겠습니까 한다 그러면은요. 이런 그 기술을 선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소외돼 있던 이머징 마켓들,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들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겠다 내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익한 강연 해주신 박천웅 대표님 감사합니다.